네, 자, 봅시다. 어딨냐? 어, 그, 요거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논문을 쓰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는 공통적인 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뭐 문제점? 뭐 부족한 점?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저도 그 호닥 가기 전까지는 배운 적이 없어요. 논문을 어떻게 써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 번쯤 저는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는 학부 과정 중에 교수님 한 분이 약간 본인이 논문 쓰는 방법을 좀 잘 정해서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거가 되게 좋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모든 수업에서 논문 쓰는 방법, 논문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셨어요. 뭐 음. 실제로는 뭐, 저기, 저는 생명과학이었다 보니까 식물 분화 과정에 대한 또 식물 분자 생물학 관련된 뭐 그런 수업이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논문 쓰는 방법밖에 없는 뭐 그런 수업이었는데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논문 쓰는 방법이나 논문 읽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대학원 가면은 보통 대학원들은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세미나가 있거든요. 세미나가 있으면은 그 세미나가 예를 들면은 뭐 그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한 번씩 들어와서 어떤 연구하고 있다. 최신 동향 같은 거 설명해 주기도 하고 논문을 어떻게 쓴다. 논문을 쓰는 게 어떻게 되고 이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저는 뇌인지 과학과였으니까 뇌인지 공학이었으니까 뇌인지 공학 분야에 어떤 갈래들이 있다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그런 되게 인트로덕터리한 세미나 같은 걸 하는데 우리 학교는 그게 없어요. 학교도 약간 저기 그 강의 개설 이런 거 되게 보수적이어서 그런 거 잘 안 해주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별도로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뭐 어젠다는 넘어가고요. 연구 출판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분야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원래는 모든 학계가 동일했는데 CS 분야의 발전, 그러니까 CS는 컴퓨터 사이언스 얘기하는 건데 CS 분야, 특히 AI 분야의 발전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발생해서 우리가 그걸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넌 CS 분야, 그러니까 CS가 아닌 분야, 바이오로지, 뭐 케미스트리 전부 다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되게 초기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학회에 먼저 내요. 학회에 먼저 내면은 그 학회에서 피드백을 받거든요. 이번에 RLDM 가보신 분들, KCC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피드백이 나옵니다. 피드백이 나오면은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논문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업그레이드 없이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되고요.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로 다음에 학회에 또 내. 학회에 또 냈는데, 뭐 피드백이 또 오면은 그거 가지고 또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또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논문이 되면은 저널에 제출합니다. 저널은 학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문 나오는 학술지에다가 제출하게 되면은 그게 억셉이 되든 리젝이 되든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학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는 프로시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논문집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논문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KCC는 논문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DBP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이름이 적혀 있는 논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RLDM은 논문집이 없어요. 앱스트랙트 북만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논문집이 있으면은 카피라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결과가 똑같은 거를 다시 어디다가 낼 수가 없어요. 저작권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자기 표절이 됩니다. 근데 프로시딩이 없는 데는 다시 낼 수 있어요. 다시 낼 때, 물론 이제 윤리적으로는 조금은 고쳐야 되죠. 조금은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만, 어쨌든 재사용할 수가 있는 게 프로시딩이 없는 학회가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 코사인 같은 학회는 제가 많이 갔던, 그러니까 대학원생 때 많이 갔던 코그니티브, 컴퓨테이셔널 시스템 뉴로사이언스 학회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뉴립스라고 하는 학회가 예전에는 이제 코사인이랑 뉴립스랑 RLDM이랑 다 하나의 학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뉴립스에서 너무 AI 분야가 커지니까 코사인이라고 하는 게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좀 독립해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뉴립스라고 하는 학회 이름 보면은 뉴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뉴로사이언스도 같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컴퓨테이셔널 있기는 한데 뉴로사이언스에 더 가까운 쪽만 나와서 코사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은 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써져 있지? 이게 아닐까?
잘못 가져왔나 보다. 아무튼 이제 그 코사인이나 이런 코크사이도 마찬가지고 학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논문 집이 나오지 않는 학회 같은 경우는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출판에 막지 않는다. 다른 데가 논문을 내도 출판에 막지 않는다. 카피라이트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참고하기 위한 용도의 앱스트랙트 북이지, 이거가 뭐 다른 데 출판을 막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대체 여기 학회에다가 내는 의미가 뭐냐? 논문 실적이 되지도 않고 누가 이제 그거를 카피라이트로 받아주지도 않고 하면은 뭐 이게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학회의 의미는 네트워킹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만나서 내 연구에 대한 피드백 듣고 나 나중에 너한테 리뷰 보내도 돼? 이런 거 물어보는데 갖다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석사 과정도 마찬가지고 박사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연구 주제가 유니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크한 연구 주제를 한다는 거는 당신의 연구를 100%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까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혼자 설계한 연구 주제를 갖고 얘기하면은 그 연구 주제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1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저도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안다고 와서 재밌게 들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런 학회에 가서 학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만날 일이 전혀 없는데 학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도 교수를 제외하고 건설적인 코멘트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연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탑 컨퍼런스라고 하는 막 그 AI 탑 컨퍼런스 이런 데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RLDM을 계속 내자고 얘기를 했었고 RLDM을 냈던 거는 거기에 강화학습에 대한 코어를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어서 건설적인 코멘트를 받기가 좋아서 RLDM을 내자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학회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발전되면은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019년에 코사인에가 냈던 논문을 이름을 바꾸고 약간 업데이트 돼가지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201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뷰 프로세스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낸 거는 그 전이에요. 한 1년 전쯤, 2018년쯤에 냈었고, 2019년에 그 학회를 갔다는 거는 2018년에 냈다는 얘기죠. 2018년에 냈었고, 같이 냈었고요. 근데 이제 저널에서는 리비전을 하고 있었고, 그 학회는 그냥 2018년에 냈던 걸로 가서 발표했고, 이 저널에 나온 거는 2018년에 냈던 거를 리비전 과정을 통해서 조금 업데이트 돼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논문으로 나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널에 들어가게 되면은 리뷰 과정이 이렇습니다. 저널가 아티클을 내면요. 저널에는 에디터들이 있어요. 뉴스페이퍼가 신문 에디터, 잡지사 에디터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내가 뭔가 내면은 에디터가 봅니다. 에디터한테 몇백 개 막 이렇게 들어와요. 몇백 개 들어오면은 그중에서 이거는 그래도 한번 고민해보고 이거는 갖다 버리고 이건 고민해보고 이건 갖다 버리고 이렇게 고릅니다. 그때 여기서 갖다 버려지는 것들이 데스크 리젝트라고 얘기합니다. 에디터의 데스크에 올라갔다가 바로 리젝트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스크 리젝트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요. 에디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에디터의 그 부하 직원들인 에디터들이랑 같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거를 리뷰를 보낼까, 리뷰를 받을까, 리뷰를 받지 말까를 고민하고요. 리뷰를 받겠다고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리뷰어들, 뭐 주로 다른 교수님들이 되겠죠. 다른 교수님들에게 보내고, 에디터들 사이의 회의에서 이거는 리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이 많아지면은 거기서 다시 데스크 리젝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스크 리젝트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짧게 걸리는 것도 있는 거는 중간에 한번 그 여러 번의 회의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딱 보자마자 이거는 아니다 이러고 딱 갖다 버렸는지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데스크 리젝트가 빨리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리뷰어는 그 피어 리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동료들의 리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익명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리뷰어들은 익명이고요. 제 이름은 공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논문에는 내 이름이 공개되어 있고 리뷰어들은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리뷰를 나한테 줍니다.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고요. 리뷰어가 리뷰를 주는 데까지.
그러면은 에디터가 그 리뷰를 보고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리뷰 보니까 별론데? 그럼 여기서 리젝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리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그 리젝을 할 때 리뷰를 주긴 합니다. 이런 리뷰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네 논문은 아직 그 출판할 레벨이 아니다. 그래서 리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리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리뷰들을 봤을 때 에디터는 그렇게 막 엄청 결정을 크게 하진 않아요. 리뷰어는 보통 3명 정도가 되는데 리뷰어 3명이 전부 다 리젝 의견을 주면은 에디터도 리젝을 하는데 리뷰어 3명이 전부 다 리젝 의견을 주더라도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에디터가 너네 한번 리비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던져줍니다. 보통은 뭐 2개 정도 리젝 의견이 오고 1개 정도 억셉 의견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뭐 처음부터 억셉 의견이 2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리비전이 왔을 때 그 저자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리뷰어들의 코멘트에 원 바이 원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바짝 엎드려가지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약간 30일 정도의 기회를 주고요. 그 30일 동안 이제 이 리뷰어들이 준 코멘트들을 답장을 해야 되고 특히 리젝트 옵션을 강화해 준 거 그리고 우리의 그 이론이 가설이 망가질 수 있을 만큼 크리티컬한 코멘트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면은 에디터가 다시 리뷰어한테 보내고요. 리뷰어들 중에서 나는 내가 생각한 거 다 반영됐다. 난 좋다. 그러고 그냥 한 글자, 한 문장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났으면 나는 됐다. 나는 된 거 같다. 이제 나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리뷰 프로세스에서도 끈질기게 아니다. 이거 뭐 이거다, 저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에디터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내주고요. 어서들한테 보내주고 그거를 다시 리비전을 합니다. 보통 에디터는 모든 리뷰어가 설득돼야지만 억셉 의견을 내요. 모든 리뷰어가 설득이 되지 않는데 억셉을 내는 경우는 진짜 개쩌는데 이 리뷰어가 꼬장을 부린다고 본인도 인정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거의 모든 경우 에디터는 모든 리뷰어가 어그리를 해야지만 출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옛날에는 이 리뷰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리뷰 과정들이 전부 다 퍼블리시가 돼요. 그러니까 논문의 뒤에다 붙여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이 리뷰어들이 그덜 톡식해서 보여. 좀 덜 톡식한 상태로 이제 리뷰를 주긴 하는데 어쨌든 설득해야 된다는 거는 똑같아서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다시 제출할 때 이 서제스 리뷰어라는 거를 우리가 논문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제스 리뷰어라는 거를 넣는데 이때 우리가 그 여기 학회에서 만났던 친구들 있잖아요. 만났던 애들, 그때 논문 보고 되게 좋다고 했던 친구들을 넣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단국대죠. 단국대에 있는 교수 넣을 수 없어요. 서제스 리뷰어에 단국대에 있는 교수 넣을 수 없고요. 제가 카이스트 나왔죠.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 넣을 수 없어요. NYU 나왔죠. NYU에 있는 교수 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NYU에 있을 때 같은 랩에 있던 사람들, 지금 프린스턴에 있는데, 프린스턴에 있는 그 친구 리뷰어로 넣을 수 없어요. 제가 카이스트 있을 때 같은 랩에 있던 친구 넣을 수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진짜 이 서비스 리뷰에 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밖에? 학교에서 만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난 사람 이름 잘 기억하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와가지고 막 이거 완전 별로다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리뷰어로 넣지 말아주세요 리스트도 따로 있어요. 거기다 넣기도 합니다. CS 분야는 뭐가 다르냐? CS 분야는 빠르게 사이클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널은 지금 보면은 중간에 막 40일, 60일, 30일, 60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큰 쪽으로 가거든요. 이 리비전 프로세스도 30일이라고 했는데, 한 달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추가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더 연장 신청을 해요. 연장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1년 넘게 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CS 분야에서 여러분들 챗GPT 나온 게 2021년이잖아요. 지금 4년 만에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되게 빨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1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널에서 지금 LLM 써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은 제미나이 2 쓰는 논문들도 막 이거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 쓴 거, 제미나이가 아니라 라마 2 쓴 거 논문 이제 나오고 있어요. 라마 3 나온 지가 언젠데. 그게 이제 리뷰 프로세스가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S 분야는 그 학회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됐고요. 학회 쪽에서 더 빨리 이제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학회 쪽으로 넘어가게 됐고 프리프린트 서버에다 올리게 됩니다. 이거 악시브가 아니고 아카이브예요. 이거 그릭 레터 카이라서 아카이브라고 있습니다. 창피한 거예요. 네, 악시브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아카이브 같은 프리프린트에 먼저 올려놓고 그 소유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학회에다가 냈을 때 학회 출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회 출판이 안 되더라도 아카이브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학회 출판은 안 됐지만 이거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함이죠. 근데 깐깐한 리뷰어들은 너네 어너니머스 저거 익명으로 올려야 되는데 프리프린트에 동명의 논문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너네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어너니머스 저기 어너니마이즈 해야 되는 익명화해서 출판해야 되니까 제출해야 되는 거에 뭐 위배되지 않냐 하고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프리프린트에 잘 안 올리기도 하고요. 올리는 친구들도 어너니머스 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유권 주장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프리프린트에 올리는 게 학회에서만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저널에서도 그 많이들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권 주장이나 소유권 다툼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미리 올려놓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학계에서의 출판 흐름이고 그러면은 대체 어떻게 쓸 거냐? 논문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글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논문은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널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널은 그 잡지잖아요. 잡지 혹은 뉴스페이퍼, 신문이란 말이에요. 신문 같은 거에다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막 개화기 시절에 그런 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도 있지만 객원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기가 쓴 기사를 보내면은 거기 있는 에디터가 평가해서 기사로 실을 만한 거는 기사를 싣고 게재료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기사 실었으니까 돈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이제 사진 기사로 일해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에디터한테 가져가면 돈 줬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돈을 받지 않고 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돈을 줘야 돼요. 어쨌든 프로세스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내가 했으니까 내 거를 보고하겠다라고 에디터한테 이제 편집장한테 보내는 겁니다. 신문사에다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보고하는 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독창적이고 기여가 있어야 되고,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독창성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패스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현성이에요. 리프로듀서빌리티가 중요합니다. 좋은 글일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재현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재현성이 망가진 것들은 어, 리젝을 당합니다. 크게 리젝을 당해요. 대안성이라는 거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메서드에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싶은 거를 다 써야 돼요. 메서드에 다 써야 되고요.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다 쓰고 나서 너무 내용이 긴데 어쩌지? 그거는 에디터가 알아서 얘기해 줄 거예요. 에디터가 이런 것들은 너무 저기 마이너하니까 너무 디테일한 것들은 서플리멘터리 머터리얼로 넣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때 옮기면 되고 재현성을 위해서 저널에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두세요. 정리해두세요. 얘기하는 게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것까지 넣어야 되냐? 그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서베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서베이 뭐 이제 설문지 뿌려가지고 설문지에다가 체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서베이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문항들을 설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원문을 공개해야 돼요. 원문과 번역본을 다 올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전 설문지를 돌렸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로 된 설문지도 올리고 그거에 대한 영어 번역도 같이 올려야 돼요. 진짜 다 넣어야 돼요.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 미국인인데 와가지고 실험했더니 결과가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썼다는 설문지는 영어로 올려놨는데 원문이랑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원문을 찾아보려고 저기 서플리먼트 머터리얼을 열어봤는데 원문이 없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원래 피험자들한테 썼던 설문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리젝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있어야 돼요. 재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치팅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행동 실험 같은 것도 예를 들면은 어떤 방에서, 어떤 사이즈의 방에서 컴퓨터랑 몇 센치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손가락 뭐뭐로 버튼 뭐뭐를 누르도록 만들었다. 이런 거를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재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델들 같은 경우도 다 재현성을 갖고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코드 어베일러빌리티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냥 코드 공개하는 거. 깃허브에 공개하고
저기 리드미 파일 잘 작성해가지고 처음 온 사람이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 그 재현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그 재현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연구들이 있고, 그게 딥마인드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딥마인드가 맨 처음 나온 알파고 논문이 네이처에 나왔거든요. 근데 딥마인드는 UCL,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 있는 UCL에서 시작한 회사고, 네이처도 영국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딥마인드가 요청해서 이거를 우리 이거 지금 되게 산업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고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메서드를 되게 자세하게 작성해서 메서드를 따라하면은 만들 수 있게 자세하게 작성할 테니 재현성을 보장할 테니 코드는 공개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논문을 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막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돼요. 딥마인드가 그거를 스타트 라인을 아주 개떡같이 끊어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딥마인드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재현성을 위해서는 넣을까 말까 할 때 전부 다 넣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재현이 안 되면은 그 논문 게재 철회돼요. 일본에서 뭐 줄기세포 만든다고 뭐 스텝이라는 줄기세포 만든다고 네이처 논문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구라였다. 그래가지고 뭐 게재 철회된 사건이 있어요. 게재 철회되고 뭐 저희 리켄이라고 하는 그 일본 연구소인데 거기서 막 조사하겠다 그러더니 한 몇 개월 뒤에 기재 철회되고 기재 철회된 다음에 결과 나온 게 조작했다 이렇게 나와서 뭐 학계에서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재 철회가 되고요. 황호석도 기재 철회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현성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따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APA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APA는 아메리칸 사이콜로지 어소시에이션의 약자고요. 심리학회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처음으로 그 논문의 그 양식 같은 거를 결정해서 APA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논문 쓰면은 그냥 APA 스타일을 기본 스타일로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씩 변형해서 쓰는 겁니다. 네, 심리학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 정해놓은 논문 작성 방식들이 이 APA 스타일에 맞게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서 APA 스타일에 더해서 저널이나 컨퍼런스마다 가이드라인이 또 세부적으로 달라집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타이틀이나 앱스트랙트에 들어가는 단어 개수, 뭐 문자 개수 혹은 그림을 넣을 때 뭐 고려해야 되는 사항 같은 걸 써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넣어야 되니까 가이드라인 제발 읽으세요. 가이드라인 안 읽고 하면은 나중에 수정을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목차의 구성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목차의 구성은 보통은 자유예요. 보통은 자유라서 막 썼는데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학회나 저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CS 컨퍼런스랑 넌CS 저널이나 이런 분야별로 이런 목차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쳐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스타일을 좀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넌CS 저널 같은 경우 네이처인데 인트로덕션이 있고 리절트 디스커션 메서드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많은 CS 컨퍼런스에 있는 이런 논문 같은 경우는 인트로덕션이랑 릴레이티드 웍스가 사실 인트로덕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CS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풀어야 돼서 인트로덕션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분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릴레이티드 웍스, 그리고 메서드가 중간에 나오고 리절트 디스커션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메서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작성 원리는 동일하고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데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좀 보고서 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다룰 건데, 기본적인 규칙으로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게 내가 잘 이해되고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읽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인지를 먼저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들은 내가 하는 연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10명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명 내외, 그러니까 진짜로 잘 이해하는 사람은 1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멍청하다고 가정하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교수나 이런 논문 쓰는 거 방법 알려주는
뭐 교육하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중학생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할머니나 뭐 이제 중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용어들을 전문 용어를 좀 덜 써야 되거든요. 할머니라고 하면은 할머니가 교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제 중학생, 진짜 중학생.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단어들도 너무 내 분야에서만 쓰는 막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런 거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게 조금 네, 전문 용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노력을 최소화해야 돼요. 이 왔다 갔다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지그재그라고 하거든요. 흐름이 지그재그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뭐였지 하고 앞에 뒤집어 보고 뒤에 뒤집어 보고 여러분들 논문 읽으면서 그래 본 적 있잖아요. 앞에 뒤집어 보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전문 용어를 덜 써야 되는 거는 전문 용어 모르니까 검색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논문을 읽기 싫어지기도 하고 논문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노력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아야 돼요. 명확한 논리 구조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읽는 사람의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측 가능한 일관적 흐름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문단에서 앞에 있는 문장들을 쭉 보고 마지막 문장이 뭐가 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앞에서 A는 B고 B는 C고 C는 D다. 그러므로 D는 뭐다. 이렇게 나오는 다음 문장이 뭐가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프라이즈식 전개 있잖아요. 뭐 그런데 갑자기 하고 막 앞에서 A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B 얘기하려고 막 뒤집어 버리는 그런 놀라움을 줄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 흐름에 맞게 이해가 되고 순서 정연하게 써야 되고 이런 논문 쓰는 방식을 우리가 CCC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컨텍스트, 컨텐트, 컨클루전의 방식을 전체에서 작은 단위까지 다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트로덕션, 리절트, 컨클루전 혹은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컨텍스트. 맨 처음에 이 논문이 뭐에 대한 건지 인트로덕션에서 컨텍스트를 설명하고요. 리절트에서 컨텐트, 그러니까 이 내용,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가 발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컨클루전, 디스커션 파트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써야 되고, 내부로 들어갔을 때 리절트에서 뭐 우리가 퍼포먼스, 어떤 RL 모델의 퍼포먼스를 봤다. 퍼포먼스를 봤다는 거에 대해서도 컨텍스트, 컨텐트, 컨클루전을 설명해야 돼요. RL 모델이 우리가 이 RL 모델의 퍼포먼스를 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RL 모델 A가 있고 RL 모델 B가 있는데 우리가 뭐 휴먼 인텔리전스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RL 모델 B는 성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주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뭐 B가 실제로 A보다 높았다. 뭐 어느 정도 높았다. 통계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았다라는 컨텐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 그러므로 이런 휴먼 인텔리전스 아이디어가 적용된 게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논문 전체에서 인트로덕션, 리절트, 컨클루전 파트에서 CCC 구조가 돼야 되고 문단 내에서도 CCC 구조가 돼야 되고 섹션 내에서도 CCC 구조가 돼야 돼요. 리절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리절트 1번은 그냥 아래 퍼포먼스가 좋다. 리절트 2번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봤더니 더 좋다. 이런 식의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서 컨클루전이 나오는 이런 CCC 구조가 전체적으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에서 항상 유지가 돼야 돼. 이거 그냥 말만 이럴 것 같고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잖아요. 저 이거 NYU 갔을 때 처음 배웠는데 교수님이랑 결과 다 나온 거 가지고 이 CCC 구조 맞추면서 문단 한 문장 한 문장 보는 거 거의 한 6개월에 논문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CS 컨퍼런스에서 이런 거 쓰는 거 보면은 그쪽에 계신 분들은 진짜 호흡 치는 게 논문이 너무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쓰여졌다는 얘기 많이 해요. 공학적으로 쓰여졌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잘 익히는 글은 이 CCC 구조를 맞춰서 씁니다. 네. 그리고 이런 CCC 구조에서 중요한 거는 트랜지션이에요. 트랜지션이 진짜 논문 읽다가 던지고 싶은 그 주요한 포인트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이 안 맞는 건 이 트랜지션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이전 문장에서 다음 문장 혹은 이전 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 가는 거를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뭐 1번 분단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뭐 이런 유효한지 확인했다. 측정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했고, 이제 검증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뭐 이제 1번 문단에서 어떤 결과들도 있겠죠. 각각의 문단에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결과들 나오고, 시작을 이렇게 하고 결과들 나오고, 시작을 이렇게 하고 결과들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 흐름이 맞잖아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거를 유효한지 검증했고 유효한지 확인했으니까 이 가설을 직접 검증했고 그리고 나서 다른 가능성 배제하기 위해서 이 통제 실험을 했고 결과 쭉쭉 나오면은 논리적 흐름에 맞게 쭉 나오게 되니까 괜찮은데 나쁜 트랜지션 보면은 변수 A가 증가할 때 변수 B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관계를 확인했다. 일단 컨텍스트가 먼저 앞에 나오지 않았죠. 컨텍스트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나서 2번 문단에서 위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된 측정하고 X는 3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얘가 통계 기법이고요. 실험 기법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 1번 문단이 되잖아요. 순서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흐름이 반대라서 잘 읽히지 않는 논리적 흐름이 역전되어 있는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뒤집는 이런 글 나오게 되면은 망가진 거거든요. 실험 과정에서 우리는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실험 후 피로감을 더 느낀다는 부정사를 설명했다. 이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글이,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 흐름에 맞지 않는 거는 아예 빼가지고 뒤에 디스커션에서 다루거나 서플리멘터리에 넣어야 되는 흐름에 맞지 않는 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지그재그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써진 거는 보통 생각의 흐름대로 써서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그래서 자꾸 고쳐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자르곤을 덜 써라,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덜 써라, 레스 사이언스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중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쓰라는 그 내용입니다. 네. 기어 다니기라는 용어를 쓸 거면 기어 다니기라고 쓰지 이족 보행 전 이동 행동이라고 쓰지 말자. 그러니까 사이언스하게 쓰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실제로는 이해를 더 못해요. 에디터가 보고서 바로 리젝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데스크 리젝트 할 수도 있고요. 능동태를 쓰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우리는 그 수동태는 능동태는 어차피 번역해서 들어야 되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시간이 둘 다 걸리는 게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 입장에서는 수동태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능동태를 주로 써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요. 근데 수동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저자가 혼자일 때.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가 뭐 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때 수동태 써야 돼. 그럴 일은 없으니까 능동태를 쓰시고요. 그리고 수식어를 과하게 쓰면 안 돼요. very, clearly, obvious, trivial 이런 것들 쓰는 게 필요할 때만 써야 되고 안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스캡티컬해서요. 보자마자 난 생각이 다른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가? 아닐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어조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suggest, 네, it may, it may represen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심지어는 it shows 뭐 이렇게 하는 show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단정적이다라는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이게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게 틀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줘요. 그런 거 보면은 머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뭔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뭘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다 아는데 동사를 show 썼다는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 사람 설득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서제스트로 바꿔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단정적인 용어들 좀 덜 써야 되고요. 그리고 리뷰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6개월 얘기했는데 6개월은 저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계속 보면서 고쳐 써야 돼요. 고쳐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논문이 막 그 저널에 나가는 논문들은 30페이지 되는 게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30페이지를 매번 볼 때마다 30페이지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보는 위치가 달라지고 계속 고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각의 분야예요. 앱스트랙트나 인트로덕션이나 릴레이티드 웍스, 메서드, 리절트 쓰는 방법들인데 앱스트랙트는 항상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모으고 있을 때 항상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논문 쓰는 스타일이 다른데 보통은 초록을 먼저 쓰고 계속 고쳐 쓰는 방식을 택해요. 그게 전체 논문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록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결과들을 추가할 거야라는 거를 약간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상상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써놓고 그 방식대로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물들을 리절트에다가 채워 넣는 방식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CCC는
그 전체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앱스트랙트도 마찬가지로 CCC로 나와야 돼요. 맨 처음은 컨텍스트 제공해야 되고요. 컨텐트 뭐 했는지 얘기해야 되고 컨클루전 그거 가지고 뭘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논문을 좀 읽어보셨을 테니까 이 CCC가 뭔지 대충 감이 잡힐 거예요. 논문 읽다 보면은 정형화된 패턴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뭐 이거는 뭘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뭔가 그 되게 해설 같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처음은 뭐,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뭐, 어떤 것들이 문제였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게 이 구조인 거예요. 이거는 제 논문인데, 제 논문 중에서 그 NYU 있을 때 썼던 거라서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해요. 앱스트랙트를. 왜냐면 저는 이거를 그 본토 이제 앱스트랙트 퇴고할 때 막 엄청 오래 보진 않았는데, 이 NYU에 있을 때는 거의 1년을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작성할 때부터 앱스트랙트 써놓고 봤기 때문에 논문 나올 때까지 1년 동안 계속 앱스트랙트를 고쳤거든요. 앱스트랙트만 고친 건 아니지만 계속 고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 쓰는 앱스트랙트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우리는 이피션트 코딩이랑 뭐 센서리 리얼 사이언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리워드 디스트리뷰션 인코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피션트 코딩 아이디어 적용했다 라는 게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걸 위해서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찾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거의 결론으로 컨클루전으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이제 뉴로사이언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문장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맨 마지막 문장 어디서 시작하는? Thus, reward prediction error driven responses may be optimized to forecast an efficient reward signal.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 결과에 대한 해석이고요. Forming a connection between efficient coding and reinforcement learning, two of the most successful theories in computational neuroscienc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게 efficient coding이랑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걸 둘 다 연결지어서 설명한 건데 두 개는 이 computational neuroscience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론들이니까 재밌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잘 쓴 그 앱스트랙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 구조를 맞춰서 써야 돼요. 그리고 인트로덕션. 인트로덕션은 그 이거를 프로미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에 대한 프로미스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약속해주고,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뭐 모르는 사람이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읽으러 와가지고 내가 잘해줄게, 뭐 이렇게 이런 거 보여줄게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거에 설득이 되고 그래 나 읽어볼게라는 식의 설득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내용들을 보여줘야 되는 글이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왜 중요한지 설득하고 읽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제너럴한 독자들을 위해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거 인트로덕션 쓸 때 되게 리얼월드 모티베이션을 설명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제출한 논문 중에 인간이 언두 행동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어갔다가 잘못 갔네 하고 뒤로 돌아가고 이런 언두 행동을 할 때 언두 행동의 원리를 아 이제 탐구하는 연구를 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이 대충 이런 거였어요. 인간은 때때로 했던 행동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체스 선수는 실수를 부르고 싶어 하고 서투른 요리사는 소금 설탕을 착각한 걸 되돌리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지정한 어떤 태스크에서 언두 행동을 분석한 거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일반적인 예시를 보여주면서 모티베이션을 좀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티베이션을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거다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재밌어 보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설득시키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 실제로 인간의 리얼 월드에서 많이 일어난 행동이니까 이거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읽으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서론의 구조는 점점 이렇게 중학생, 뭐 심지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쉬운 일반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주제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점점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간단한 예제로 들지만 중간부터는 이런 분야, 언도잉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뭐 어떤 이론들이 있었다. 저희는 뭐 체인지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해설했고 어떤 식으로 해설했는데 뭐가 부족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어떤 걸 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예. 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CCC도 마지막 CCC도 똑같고요. 여기서 동일하게 CCC로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문단의 역할은 이제 한 번 더 요약하는 정도의 역할을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웍스는 모든 논문에 있는 건 아닌데 인트로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보통 CS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식적인 거, 뭐 슈도코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R을 알고리즘에 더해서 뭔가 추가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론들을. 그런 경우에는 인트로에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지나가는, 뭐, PPO는 뭐 유명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갔던 거를 릴레이티드 웍스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인지 수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게 릴레이티드 웍스의 주요 목표고요. 다만 인트로에 있는 모든 연구들을 릴레이티드 웍스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모델, 그러니까 내 메서드의 중요한 것들만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만 쓰되 양을 늘리고 맥락 없이 쓰고 막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연구 질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PPO를 발전시키는 뭐 MPPPO라는 걸 만들겠다. 그럼 PPO에서 릴레이티드 웍스에서 PPO에 대한 해설을 쓰고요. 그러니까 약간 은근슬쩍 흘리는 거예요. 근데 PPO 좀 별로다. 이렇게 뭐 PPO 이런 거에서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흘려놓고 그게 내 메인 리서치 퀘스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PPO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되게 취약하다.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 문장 슬쩍 넣어놓고 뒤쪽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PPO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릴레이티드 웍스는 말 그대로 그냥 릴레이티드 웍들을 다 때려박는 게 아니라 릴레이티드 웍스를 넣되 내 모델의 해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넣고요. 그러면서도 내 모델의 해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내 모델과의 격차를 설명해야 돼요. 내 모델과의 차이들을 설명하면서 은근슬쩍 이 릴레이티드 웍스에 있는 것도 약간 어, 저평가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 부족한지 저평가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게 내 모델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내 모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PPO에서 PPO는 뭐 밸류를 예측하지 않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밸류 자체를 예측하지 않는다라고 깠는데 아래에서는 컨티뉴얼 러닝에서 취약하다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내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앞에서 PPO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PPO의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 밸류 에스티메이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적할 게 아니라, 컨티뉴얼 러닝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어야 되죠. 그래야지 내 모델의 그 장점이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릴레이티드 웍스를 써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전 연구들, 그러니까 릴레이티드 웍스에서 A라는 문제를 답했고 B라는 문제를 답하지 못했음을 설명하고요. 내가 내 모델 설명할 때 우리는 이 B를 해결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비를 시켜야 돼요. 릴레이티드 웍스는 그냥 이전에 뭐가 있었다가 아니라 대비를 시키기 위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연구 내용에 집중해서 써야 되고요. 연구 내용에 집중해서 써야 된다는 거. 릴레이티드 웍스예요, 아직도. 릴레이티드 웍스는 연구 내용에 집중해서 써야 된다는 게 이론적으로 써야 되고 이게 내 주장이 아니라 얘네가 한 거다라는 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구 내용, 그러니까 연구에서 그러니까 이 내가 생각할 때 이 연구가 어떤 해설을 갖고 있다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PPO는 이런 건데 사실 내가 생각할 때 뭐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PPO는 이런 연구다. 뭐 이런 게 부족했다. 부족하다고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성능이 떨어졌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연구 내용만 설명해야 되지. 근데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 뭐 다른 사람들 저렇게 생각한다. 뭐 얘네들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연구 내용에 근거해 써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혹은 그 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쓰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읽기를 멈춰요. 읽기 멈추고 그 생각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본인만의 생각에 빠지거나 이 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라고 생각하고 그 논문으로 들어가요. 내 논문을 더 이상 안 읽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 연구 흐름을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연구 내용 자체만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달아주는 거는 리절트에서 약간 그리고 디스커션에서 잔뜩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분야에선 여러분들의 해설을 드리면 안 돼요. 기존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야 됩니다. 네, 자신의 연구랑 대조하는 거 얘기했었고요. 메서드는 재현성,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되고 어떤 거 빼야 되는지. 예를 들면 컴퓨터 사양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매트랩을 써가지고 작성했다는 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넣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 코드 공유 같은 거를 포함해서 좀 덜 자세하게 작성되더라도 약간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메서드는 뭐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재현에 필요한 모든 걸 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현에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고요. 재현에 필요한 모든 거를 넣어야 됩니다. 리절트는 우리가 논문의 핵심 주장에 타당하다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데이터랑 논리를 들어서 설명하는 파트가 되고요. 컨텐츠에 해당하는 파트죠. 우리가 실험을 실행한 순서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A라는 거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B라는 거 해보고 C라는 거 해보고 그거 잘 돼가지고 D라는 거 해보고 뭐 이런 식의 실험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 논리적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논리적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뭐 그 외에는 사실 CCC 구조 맞춰서 쓴다 말고는 크게 다양한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이 시작 질문을 이 분석을 왜 했는가로 시작하고 의문이 아니라 서술형 문장으로 제시되고 중간 부분은 관련된 데이터나 논리 제시하고 마무리는 답변으로 끝난다. CCC 구조 맞춰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CCC 구조를 맞춰서 쓴다라고만 기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독자한테 설득하는 거니까 그 이전 문단들의 논리적 결론에 의존해서 구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도 CCC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이 약간 오프닝 하는 거면은 두 번째 문단은 그 오프닝 된 거를 기반으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주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거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림 참조할 때 이거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사람들도 많이 틀려서 그래요. 명백하게 APA 스타일이나 논문들에서는 저널들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림 3B는 뭐 어쩌고 저쩌고다 라고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나와 있어요. 저널들 같은 데서 보면은 나와 있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쓰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그림을 뒤에다가 괄호치고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들 실수하고 위처럼 쓰는 논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예로 쓰는 논문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이 AP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작성돼야 되는지 매번 공개하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그렇게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저널들은 그 APA 스타일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디스커션인데 디스커션은 그 디스커션은 CCG 구조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작성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파트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문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목 보고 앱스트랙트 보고 디스커션 봐요. 그 다음에 재밌으면은 그 리절트나 메서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커션의 첫 문단은 항상 결과에 대한 요약을 달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고민했었고 어떤 걸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가 간단하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의 문단들은 연구의 한계랑 문제점 그리고 혹은 파서블 컨선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거를 하이라키컬 리인포스 러닝으로 풀었는데 사실 뭐 요즘에 디스트리뷰셔널 리인포스 러닝 가지고 또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볼 수도 있다. 근데 본 연구에서 우리가 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이런 연구의 한계점이나 문제점을 사람들이 지적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학회에서 받았던 지적들에 대한 변명을 해야 됩니다. 변명을 잘 해놔야 되고요.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련 문헌들과 비교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뷰가 왔는데 왜그 너네가 한 연구 이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줘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비교하는 거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디스커션에다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넣겠다. 그런 경우 이렇게 관련 문헌과 비교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문단은 보통은 이제 퓨처워에 대한 내용들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들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론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시 한번 요약하고 어떤 연구를 미래에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쓰게 됩니다. 시제 같은 경우는 시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다 나와 있어요. 특이적인 거는 이제 인트로는 우리가 말을 거는 거니까 이제 현재 시제를 많이 쓰고요. 릴레이티드 웍스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결과들에 대한 거 현재 시제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메서드는 내가 한 결과잖아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결과를 설명하는 거니까 과거 시제로 써야 되고요. 다만, 이
리절트에서 그 그림표를 참조해서 설명할 때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 예를 들면은 피겨 1을 현재 해석하고 있으므로 피겨 1에 대해서 설명할 때 it displays, 뭐 it shows, 뭐 it suggests 이런 식의 현재 시제를 써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다만 이제 그래프는 뭐 우리가 분석한 결과 뭐는 뭐뭐였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과거 시제를 쓰는 거죠. 그 차이가 조금 귀찮고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가 많이 없고요.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스커션에서도 내가 발견한 결과를 얘기할 때는 발견한 결과를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과거시를 써야 되고요. 이미 의미를 해석하는 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의미에 대한 해석은 지금 말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너무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기억이 안 나면 한 번씩 열어보면서 쓰시면 되고요. 아, 그림, 제가 맨날 논문 쓸 때 피겨 플랜 얘기를 하는데,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 캡션만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캡션만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게 그림과 caption이 잘 써져 있어야 돼요. 캡션에서는 그림의 결과를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 해설하는 거는 아까 봤던 리절트 섹션에서 그림 사이트 해가지고 그림, 저기, 괄호에다가 그림 넣어가지고 설명 해설 달아주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캡션에서는 그림에 표시된 정보들을 설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빨간 색깔 바가 있고 파란 색깔 바가 있으면은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은 뭔지를 얘기해야 되고요. 빨간 색깔 바에 그 에러바가 이렇게 틱으로 달려 있으면은 에러바는 뭐 SE인지 ST인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인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어크로스 민인지 뭐 이런 그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레전드 같은 거가 뭐 설명이 되어 있으면 레전드는 어디 뭐 있다라고 레전드가 없으면 레전드도 뭐 설명해줘야 되고 대시드 라인은 뭔지, 닥티드 라인은 뭔지 이런 것들 표시된 정보들을 해설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림을 직접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림 1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를 찾았다. 바로 그림 1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까지가 논문에 대한 기본이고 논문 쓰는 방법은 제가 레이텍 보면서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논문 작성법, 그림 그리는 거랑 레이텍이랑 뭐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같이 남은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